네, 오늘은 제5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이게 어떤 분들은 지금 진행되는 강의가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한다. 또 뭐 어려운 부분까지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은 부분까지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그 모든 중요도는 여기에 표기된 이 숫자를 보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만약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중요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1 정도 표기된 것은 그동안 한 번 정도 출제됐다니까 역시 뭐 한 번쯤 읽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도가 다소 미흡하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2라는 숫자 이상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 부분에 많이 표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 그런 부분만 위주로 해서 첫 순환 때는 공부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과정을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흐름을 파악하고 내용에 좀 이해를 하면서 입문을 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이 강의를 들을 때 다시 반복해서 들을 때 그때는 이제 좀 다소 어려운 부분 그리고 덜 중요한 부분까지 살펴본다.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몇 순환 강의 자체를 이 강의를 하고 또 두 달 후에 다시 또 새로운 강의를 교재를 바꿔서 하고 그렇게 일반 학원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요. 이 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세트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 전반적으로 언급해야 될 부분들은 다 언급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강의는 계속 시험 전까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의 교재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내용이 특정 페이지에 어느 위치에 있다. 그 내용까지 뭐 사진처럼 기억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위치 정도까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대략 그 사진이 찍혀지듯이 아주 선명한 사진은 아닐지라도 사진이 찍혀지듯이 그런 지경에 이르는 수준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자꾸 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재를 개발하고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반 학원은 사실 뭐 비즈니스 목적 때문에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두 달마다 한 번씩 교재를 계속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따라서 강의를 바꿔야 되고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수험생들은 절대 어떤 특정한 교재를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이제 수험생에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이 교재를 학습해 주시길 바라고 이 교재 하나만으로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부가적으로 또 꼭 필요한 교재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출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좋은 기출문제집 하나 정도를 단원별 기출문제집,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꼭 선택을 하셔서 그것을 이제 2순환 때부터 기출문제집을 옆에 두고 이 교재를 또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 기출문제집의 효과가 투입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산출 효과가 좋은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 드리고요. 물론 이 날개 부분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1순환 때부터라도 계속 이제 제가 언급을 해드리잖아요. 같이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내용만 봐서는 그냥 예를 들면 평지 상태예요. 어떤 임팩트가 없는 상태인데 이 기출이 이런 식으로 됐고 이런 식으로 틀리게 만들고 문제를 꼬아놓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참고하면서 공부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평범했던 내용들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팩트가 더 강해지고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출문제의 효과입니다.
물론 이제 예상 문제집도 있죠. 그런데 기출 문제집이 가장 정선된 문제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류가 없는 완전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집으로 보고, 이 기출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거의 최소한 60% 이상은 또 다시 내용이 나오니까, 반복해서 나오니까 기출 문제집을 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예상 문제집도 학원마다 교수님들마다 만드는데 약간 정선이 덜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만 봐도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뭐 모의고사 같은 거는 몇 회 정도라도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시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훈련들을 그 특정한 시간 내에, 규정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훈련을 위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몇 차례 모의고사는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6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적 목적이므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행위를 하려면은 이렇게 6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라고 그랬죠? 시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도시 정비 사업은 이런 공적 목적의 개발 사업이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또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자들이 하니까 허가 행위가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도시군 계획 사업 이외에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를 보면은, 자,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 변경과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하면은 힘들어서 토토하고 토물 나온다. 토물, 건공 토토토물,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이 토토까지 준공검사 대상이고요. 이 밑에는 준공검사 필요 없습니다. 토물, 토지 분할하고 이거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거를 무슨 준공검사를 받고 해야 될 행위가 아닌 것이죠. 그냥 뭐 분할하는 것이고요. 있던 것을 그냥 쪼개는 것일 뿐이고, 잠깐 물건을 쌓아놓고 그런 것들, 뭐 건물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준공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허가 대상 행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를 말하고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절토, 땅깎기를 말하고, 성토, 흙 쌓기를 말하고요. 정지 작업, 땅 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을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석 채취는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토지 분할은 녹지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 인가를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이런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관자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울타리 밖에 토지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그런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그런 곳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일 경우에 그렇다 이거죠. 그럼 거꾸로 다시 이제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의 형질 변경 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일 경우. 경작. 네, 이 경작이라는 것은 개발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허가가 불필요하다. 그런데 또 조건이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목이 변경되는 그러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지목이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뭐 임야 이런 게 쭉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서 뭐 어디로 바뀌게 대로 좀 뭔가 좀 더 돈 되는 지목으로 바뀐다. 이런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예외적인 게 전답. 네, 전답은 거의 사촌지간이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릴 수 있는데요. 토지의 형질 변경 자체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뭐 절토, 성토, 그리고 또 공유수멸의 매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단 경작을 위한 토지 변경을 허가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런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목이 변경된다 할지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전답 사이의 지목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또 암기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토속 채취도 일반적인 토속 채취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토지의 분할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합병도 허가받지 않는다. 이런 사실 알아두고요. 다만 이제 후에 나올 거지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60제곱미터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서도 이런 녹관자 지역에서는 울타리 밖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 상, 공 지역과 이 농림지역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 주상공 지역에는 뭐 이렇게 물건을 잠시 이렇게 쌓아놓는 경우가 흔할 겁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에도 비료포대 쌓아놔야 되고요. 심지어는 뭐 가을 거지하고 나서 그런 볕단 같은 것들도 쌓아놓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물건을 쌓는 일이 빈번함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녹관자에서는 건물 울타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곳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주상공 지역에서는 주상공 농림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도 기출 보면은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아야 되죠. 자, 예외되는 사항을 보면은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경미한 사항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울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6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이죠. 연장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죠.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확대는 1%라도 확대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아주 경미한 부분 축소하는 경우 변경 허가 없이 가능하다.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법령 개정으로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허용되는 오차 그런 경우 일괄 신고 대상인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 일괄 신고 대상인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공작물의 위치를 1m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다음은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개발 행위 허가 제외 대상이죠. 첫 번째로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허가 없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응급조치를 이렇게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기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이런 경우에는 허가 없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고요. 여기서 또 개축, 증축, 재축은 해당되지만 신축은 허가받아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기출에 이렇게 나왔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경미한 경우 허가 없이 개발 행위가 가능한데, 내용이 많은데 여기까지 보기에는 좀 너무 내용도 많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토지의 분할, 다음과 같은 토지의 분할의 경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토지의 분할의 경우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또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정되며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또 하나는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 글자 떼서 토지 분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사, 공, 행, 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2번도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을 단순하게 쌓아놓는 행위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자, 개발 행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쭉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 행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발 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것은 이미 개발이 아주 충분히 되어 있어 가지고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규제하는,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무슨 뭐 또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같은 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를 아예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자, 의견 청취 절차를 보면은 이렇게 6위는 개발 행위 허가 또는 변경을 하려면 그 개발 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개발 행위 허가 또는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6위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 행위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그 내용을, 현장의 어떤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할 테니까 각각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이렇게 6위는 개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개발 행위 허가로 인한 인허가의 의자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건, 공, 토인 경우에는 변경,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데 어떤 지역이냐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이런 것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문제 이렇게 나왔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또 이 허가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데요. 특별시장 이렇게 6위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심의 또는 협의 기간은 제외한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고요. 허가 처분 방법, 이 6위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합니다. 자, 이 개발행위 허가에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겠죠. 개발행위 허가의 일반적인 기준을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면적이 있는데요. 그 기준 면적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데 대통령으로 정한 개발행위 규모가 있어요. 이것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거는 밑에와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농어촌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풀어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기준 면적을 보면은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보존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일 때 주상생자일 때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 농공관리 3만 원, 한 보자 5천 제곱미터, 주상생자 1만 제곱미터.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요 미만이라는 것에 주의를 하시고요.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은 요런 그 기준 면적의 미만일 때는 허가를 받아서 사적 개발 행위를 하라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요 기준 면적 이상일 때는 그러면 어떡하냐?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5천 이상일 때, 만 이상일 때는 이거는 이제 어떤 규모가 큰 공적 개발 행위에 해당되어서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다룰 겁니다. 도시개발법에서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면적 외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야 되고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뭐 당연한 말이지만 한 번씩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가끔 나오니까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토지이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요.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용도지역별 구분을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그 용도지역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그 다음에 보전 용도로 구분을 합니다.
시가 용도에 해당되는 지역은 주상공 지역이고요. 유보 용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존 용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출제되긴 했지만 여기까지 암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는 것 알아두시고, 시가와는 시가가 더 커지는 것, 진전되는 것을 어느 일정 정도 막는다는, 기간적으로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가화가 진전된 지역은 당연히 주상공 지역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고, 유보 말 뜻대로 뭔가를 좀 유보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가지고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그런 용도에 알맞는 지역이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런 정도겠죠. 보존 용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좀 보존을 해야 될 그러한 지역이니까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아무래도 강화를 해야 될 거고요. 완화를 할 수는 없겠죠. 지역 역시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이런 지역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용도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들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문제가 나와도 큰 문제 없이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지요. 이 자연녹지 지역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허가 기준. 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각각 용도 지역에 위치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 지역의 개발 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각각 적용한다. 뭐 면적이 큰 부분의 것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각각 적용한다. 그 다음에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 6위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환경,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를 조건을 붙이려는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또 이행보증금을 거둘 수가 있는데, 6위는 기후환경조 위에 나왔죠. 기후환경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굴비 발차기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굴비 발차기란 무엇이냐면 토지의 굴착,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파로 인해 낙석 폐해가 우려되는 경우, 차량의 통행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착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개발 행위로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굴비 발차기인 경우에는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 사항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행 보증금은 민간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즉, 요 3가지 교재에 이제 추가해 놓을 텐데요. 요 3가지 사항은 3가지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는 사유입니다. 공공기관이 하니까 필요 없겠죠. 공공기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개발하는 개발행위, 이런 국지, 공지일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 X. 이행보증금의 예치와 반환. 예치금은 총 공상비의 20%, 납입 방법은 현금으로 납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증서로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예치금의 반환. 개발 행위를 허가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 공사를 완료했다는 의미죠.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하고, 만약에 대집행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그 잔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자치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 그걸 빼고도 돈이 남아있으면 즉시 예치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즉 그 원상회복의 내용이 아래 같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또 참고적으로 허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한번 보면은 원상회복 명령을 하죠. 그래도 안 하면 행정 대집행을 하고요. 행정 형벌을 내리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3 때립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할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6위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인가, 허가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때 인허가 등의 의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행위, 요기요까지, 그 다음에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이가 나오는데 요것은 해당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건공 토토까지만. 여기에 대해서 개발 행위를 허가받은 자는 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의 개념이 아니므로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